미세먼지 문제를 폭한이나 폭염처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지난달 15일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후 강화된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됐습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는 중국발 미세먼지 유입이 꼽히고 있습니다. 과거 훨씬 나빴죠. 우리나라 80년대 그때 수준이 지금 중국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시민들의 불안감과 의구심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시고 있는 공기질은 어떤 수준인지, 파란 하늘을 되찾기 위해선 어떤 대책과 노력이 필요한지 짚어봅니다. 온통 잿빛으로 변해버린 서울. 지난 1월 중순 사흘간 최악의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공습했습니다. 진짜로 그 마스크 없으면 돌아다닐 수가 없잖아요. 미세먼지가 너무 심하니까 유동인구도 없고 장사가 너무 안 되는 거죠, 지금. 중국발 미세먼지가 유입된 데다 한반도 주변의 고기압으로 대기가 정체되며 국내 미세먼지가 빠져나가지 못해서입니다. 당시 서울의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는 129 마이크로그램으로 2015년 공식 측정한 이래 최악 수준. 그 지속 기간도 굉장히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그 당시에 기상 여건이 대기 흐름이 멈춰 있는, 정체되어서 흐름이 멈춰 있다 보니까 농도가 고농도가 되고 지속 기간도 길어졌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3월은 초미세먼지 발생이 최고조로 기승을 부리는 때인데요. 중국발 먼지를 실어오는 서풍이 우세해지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2012년 이후 서울의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 추이, 소폭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그래프를 1996년까지 확대해보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오히려 감소세입니다. 그런데도 왜 더 심해졌다고 느끼는 걸까요? 농도는 지금보다 뭐 더 안 좋았지만 사실 관심은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연평균 농도가 높아져서 미세먼지에 대한 이슈가 높아진 건 아니거든요. 미세먼지 농도가 고농도 시기가 지금 급격히 증가를 하고 또 고농도가 발생을 해서 이게 며칠간 이제 지속이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일반 국민들은 짧게 영향을 줄 때는 별로 인식을 안 하지만 이렇게 고농도로 한번 크게 영향을 받고 또 며칠간 집에 갇혀 있다 보니까 이제 불만이 되게 커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이슈화가 되게 된 거고요.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미세먼지 농도 75 마이크로그램, 경보는 150 마이크로그램이 2시간 이상 지속되면 발령됩니다. 1세제곱미터 공기 중 초미세먼지의 중량 합계가 75 마이크로그램 이상이라는 의미인데요. 실제로 서울에서 미세먼지 주의보와 경보가 발령된 날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보가 발령된 날 미세먼지의 최대 농도치 역시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전국 330여 곳에서 측정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인 수도권 대기오염 집중측정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대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먼지를 채집하는 장비가 늘어서 있는데요. 펌프가 빨아들이고요. 일정한 유량으로 빨아들이면 여기로 들어가서 입경 분립 장치에서 PM10을 걸르고 PM2.5를 걸러서 필터에 포집이 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하얀색 필터고 하루 종일 포집을 하면은 이렇게 먼지가 포집된 필터로 나오거든요. 새 필터와 비교해보니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옥상에서 채집된 대기 입자는 전용관을 통해 아래층으로 바로 보내지는데요.
여기서 미세먼지 등 각종 대기오염 물질을 분석하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미세먼지는 직경 10마이크로미터 이하, 즉 100분의 1밀리미터 이하의 매우 작은 먼지를 가리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히 직경이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경우 초미세먼지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구성 성분은 발생 원인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보통 황산염과 질산염, 탄소화합물, 금속화합물 등의 물질로 구성이 되는데요. 세계보건기구 WHO는 2013년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규정했습니다. 미세먼지가 유해한 건 미세해서 그렇거든요. 미세하다는 말은 우리가 호흡을 했을 때 호흡기를 통해서 우리가 내부 장기에 예를 들어서 뭐 폐랄지 또 혈관까지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유해한 거고, 예를 들어서 뭐 황산염이나 질산염 같은 경우는 이게 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산이 이제 몸에 들어오면 좀 더 안 좋을 수 있고, 또 블랙 카본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검댕 같은 것들도 아주 작고 이렇게 사슬 모양으로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폐나 이런 데 좀 더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죠. 이렇게 유해한 미세먼지가 정말 인체 깊숙이 침투할 수 있는 걸까요? 국내 연구진이 방사선 동위원소 기법으로 이를 처음으로 연구했습니다. 물에 녹인 미세먼지 물질을 실험용 주위에 투입해 본 겁니다. 입으로 들어갔을 때와 호흡기로 들어갔을 때를 비교 분석했는데요. 먼저 실험용 주에게 식도로 미세먼지 샘플을 투여합니다. 두 번째는 미세먼지가 사람에게 들어가는 주된 경로인 호흡기로 들어가도록 투입했는데요. 여기 껌뻑껌뻑한 구멍이 있잖아요. 이게 폐로 들어가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지금 이 폐로 들어간 상태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장치를 누르면 소리와 함께 액체가 투여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미세먼지가 체내에서 어떻게 이동하는지 핵의학 영상 장비로 촬영했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면서 어디에 있는지 동위원소의 위치를 그 3D 이미지의 형태로 제공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저희가 시각적으로 여기로 갔구나 라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촬영 결과 쥐 체내에 분포한 미세먼지가 선명하게 나타났는데요. 먼저 식도로 흡입된 미세먼지는 48시간이 지나자 체외로 대부분 배출됐습니다. 하지만 코를 통해 기도로 흡입된 미세먼지는 체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기도 같은 경우에는 공기가 들어 마시는 건데 그런 경우는 이제 폐로 가고요. 미세먼지가 폐로 갔을 경우에는 한 이틀 정도 지나도 뭐 한 60~70%는 그대로 잔류하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배출 속도가 상당히 느립니다. 반면에 이제 그 식도를 통해서 이제 소화기로 갔을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훨씬 그 배출이 빨랐습니다. 노출 경로에 따라서 이렇게 배출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생체에 미치는 영향도 다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배출 과정에서 간과 신장 등 다른 장기로도 이동하는 것이 확인됐는데요. 몸 밖으로 빠져나오는 데는 일주일 이상이 걸렸습니다. 폐에 굉장히 그 미세 혈류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제 막 이제 미세 혈류가 돌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아마 간으로 가게 된다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 결과도 이제 간으로 그 초기 또 한 하루 정도 지났을 때 간에도 상당히 좀 높은 분포가 있는 걸 확인했고요. 저희가 실험을 한 것 같은 경우는 위험 물질을 딱 한 번 노출해서 실험을 한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사실 그렇지 않죠. 우리가 미세먼지를 딱 한 번 마시는 건 아니잖아요. 지속적으로 그걸 마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 번 마셨을 때 일주일 지나도 그 정도 남아있으면 계속 마시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양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연구로 미세먼지 인체 노출로 인한 다양한 질환의 구체적 발병 원인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 정부가 서울의 미세먼지는 주로 서울에서 배출된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나섰습니다.
지난달 중순 발생했던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 국립환경과학원의 분석 결과 국외의 영향이 평균 75%로 확인됐습니다. 시민들의 가장 큰 궁금증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왜 발생하는가입니다. 지난해 미세먼지 발원지에 대한 유의미한 결과를 발표한 연구진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그 외부에서 미세먼지 시료를 유입을 해서 실시간으로 화학 조성을 분석하는 장치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초미세먼지는 총량을 측정했는데 여기는 미세먼지 중에 그렇죠, 성분들을. 중국 춘절만 되면 왜 한반도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빠질까에 대한 의구심이 연구의 시작. 먼저 초미세먼지를 구성하는 물질인 칼륨과 레보글루코산을 실시간 측정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대전 상공에서 국내에선 발생하지 않은 미세먼지 물질을 찾아냈는데요. 중국에서 명절 때 사용하는 폭죽에서만 검출되는 화학 성분을 가려낸 겁니다. 폭죽에서 배출되는 지식물질을 우리가 뭔가 분석을 하게 되면 이걸로 우리가 규명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제가 연구를 시작하게 됐죠. 그래서 빨간 선이 그 레보글루코산이라고 소각할 때만 나오는 물질이고 칼륨은 소각할 때와 폭죽 둘 다 나와요. 그러니까 저 값이 두 개 다 올라가면 소각에 의한 영향이고 칼륨만 올라가면 폭죽에 의한 영향이고. 춘절 기간인 2017년 1월 말 분석 결과 대전 대기 중 칼륨 농도가 평소보다 7배 이상 높았는데요. 한반도 초미세먼지의 화학적 구성물 분석으로 초미세먼지의 출처가 규명된 건 처음입니다. 중국에서 뭐 이 미세먼지가 보낸 게 우리 게 아니다. 너희 나라에서 배출된 거다. 우리는 과학적으로 그걸 인정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오일이라든가 석탄 그리고 뭐 중국에서는 오일이나 석탄이 사실 크게 차이가 없잖아요. 질산염 중에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코리아 이걸 구분 못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되게 좀 중요한 문제인데 사실 해결책이 없었고 그래서 뭔가 하나라도 뭐 명확하게 근거를 좀 보여줄 필요가 있었고요. 중국발 초미세먼지의 영향이 크다는 근거는 또 있습니다. 중국과 인접한 서쪽 지역에서 3년간 수집한 미세먼지 데이터를 분석해봤는데요. 빅데이터를 AI 학습 알고리즘에 적용해 발원지를 규명해본 겁니다. 뭐 인천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그다음에 환경 오염 물질에 대한 데이터들을 활용했고 그런 국지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나사의 아쿠아 위성의 에어로졸 농도 데이터, 동북아를 커버하는 그런 데이터들을 다 취합을 해서 분석에 활용을 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예보와 이 데이터들의 연관성을 계속적으로 파악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변수가 중요한지 높은 정확도를 갖는 어떤 값들을 저희가 이제 산출을 하게 됩니다. 어떤 요인이 인천 지역 미세먼지 농도에 가장 큰 영향을 줬을까요? 인천 내에 공단이 많은데도 자체 요인보단 중국이 그리고 풍향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풍양 같은 경우에는 서풍이거나 남서풍인 경우에 굉장히 유의하다는 그런 결과를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나쁨인 경우에는 보통 풍양이 그렇게 되고 중국 쪽의 그 에어로졸 농도, 특히나 산둥성 지방, 그다음에 베이징, 허베이성, 야오닝성 부분의 그런 에어로졸 농도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북의 요인을 인위적으로 통제한 결과도 도출할 수 있는데요. 18년 1분기 인천 지역을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중국의 에어로졸 농도만 어느 정도 50% 이상 낮춘다고 했을 때 좋은 날이 50% 증가를 하고 나쁨인 날은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평균 미세먼지 농도를 보면 중국은 한국의 2배 수준. 베이징과 텐진 등 중북부 외에도 중국 전역에 퍼져 있는 공업 지역에서 오염원 배출이 많습니다. 하지만 2013년부터 중국 정부는 대기오염 방지 5년 계획을 실행해 상당한 성과를 거뒀는데요. 중국 측에서 원인 제공을 자꾸 부인하고 있는 건 스스로 수년간 대기질 개선 노력을 해왔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지난 1월 한중 환경협력회의에서 미세먼지 조기경보 체계 공동 구축 등을 합의한 데 이어 지난주엔 베이징과 칭다오 등 중국 21개 지역과 서울 등 우리 17개 시도에 대해서 대기질 예보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농도 미세먼지 원인으로 기상 요인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얼마만큼 오염물질이 나오는가. 두 번째는 나온 오염물질이 얼마만큼 계속 쌓이는가. 이 두 개가 이 미세먼지 문제의 가장 핵심이거든요. 첫 번째는 우리가 줄일 수밖에 없어요. 예전보다 훨씬 많이 줄여왔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얼마나 안 쌓이는가, 얼마나 쌓이는가인데 이건 뭐가 하냐면 바람이 하는 거거든요. 최근 이제 다른 연구들을 보면 이 동아시아 환경이 점점 바람이 약해지는 쪽으로 가고 있다. 바람이 약하면 우리가 예전보다 조금 배출하더라도 훨씬 더 많이 쌓일 가능성이 크죠. 서울의 평균 풍속만 봐도 2015년 이후 감소세. 특히 지난해 서울 바람 속도는 초당 1.7m로 1918년 관측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고 초미세먼지가 역대 최악이었던 날에는 초속 0.9m까지 떨어졌습니다. 풍속 감소의 원인으로는 기후변화가 지목됩니다. 기후변화가 일어나면 어디가 가장 민감하게 변하냐면 극지방이 가장 먼저 따뜻해져요. 아시겠지만. 그러면 적도나 극지방의 에너지 불균형이 줄어드는 거죠. 줄어들면 그만큼 소용돌이들이 많이 생길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소용돌이들이 안 생긴다는 건 그만큼 바람이 많이 안 분다 이거예요. 소용돌이들이 생겨야지 바람이 부는 거거든요. 점점 안정한 시스템이 돼가는 거예요. 지구 자체가.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흘러들어오는데 대기 정체 상태가 지속되고 여기에 국내 오염물질도 더해지면 미세먼지는 고농도로 짙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반도 전체가 예를 들어서 100 이상 넘어간다. 그럴 때는 중국 요인이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공업 지역들 있잖아요. 그런 데서는 아주 지역적으로도 중국 영향이 없어도 이렇게 높게 올라가는 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요인도 반드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수도권에 위치한 한 공단지대. 공단 굴뚝에서 시커먼 연기가 나오기 시작하자 드론이 출동합니다. 드론에 부착된 미세먼지 센서를 이용해 기준치가 넘는 오염물질 배출을 단속하는 건데요. 파판이 아까 말씀드린 파판 자체가 만들 때 접시대가 들어가잖아요. 사업장에서 나오는 거는 다 공장 등 사업장은 국내 발생 미세먼지의 최대 원인입니다. 하지만 사업장의 90%는 연간 10톤 이하의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곳이어서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는데요. 이제 드론을 활용해 감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산업단지가 국내 배출원 중에서는 1위예요. 미세먼지 배출원 중에서는 1위인데 이제 굴뚝마다 약간 TMS라고 해서 어떤 대기 오염 물질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 시스템을 부착을 해가지고 자꾸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계속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의 설치 비율이 또 3% 정도밖에 안 된다고. 지금은 사실 굴뚝에서 어느 정도의 얼마만큼의 양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건지를 모르고 있는 현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수도권의 경우 경유차가 최대 미세먼지 배출원.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이 암모니아를 만나면 미세먼지가 되기 때문인데요. 환경부의 실외 도로주행 시험 결과 경유차는 휘발유차보다 질소산화물을 28배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 기준 등록된 경유차는 992만 대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이 가운데 2005년 이전 출시한 노후 경유차만 해도 266만 대에 이릅니다. 친환경차에 지원하는 그 예산을 환경부에서 미세먼지 관련 예산으로 절반 정도를 책정을 했고 그렇게 사용을 했는데
근데 막상 친환경차 늘어난 비중을 보면 1에서 2%밖에 안 되고 경유차는 역대 최고치를 찍은 거예요.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43%까지 찍었는데 이게 좀 효용성이 있는 정책이냐라고 의문이 드는 거죠. 친환경차를 좀 더 확대할 수 있게 이제 판매 의무제를 만들거나 유류세 같은 걸 좀 조정하는 방향이 있어야 좀 강력하게 규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 추진을 위해 컨트롤 타워인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정부는 미세먼지를 재난에 준하는 문제로 인식하고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을 35% 이상 감축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습니다.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를 2022년 18 마이크로그램으로 줄이고 미세먼지 나쁨 일수도 40일까지 낮추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밝혔는데요. 지난달 15일 미세먼지 특별법 발효로 다음 날 예보 수치만으로도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할 수 있고 수도권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비상저감 조치를 민간과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비록 실패했지만 앞서 서해상에서는 인위적으로 비를 만들어내 미세먼지를 씻어내는 인공강우 실험도 진행됐습니다. 쏟아지는 정부 대책. 앞으로 효과를 잘 검증해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중요한데요. 후속 평가를 좀 엄격하게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차량 이부제를 했더니 얼마가 참여했고 그랬더니 차량에서 배출한 배출량이 얼마가 줄었고 그래서 고농도가 와서 정체됐을 때 얼마가 예측이 됐는데 이부제를 함으로 인해서 얼마가 줄었다. 이런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다.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신뢰할 만한 그런 피드백 자료가 계속 쌓여야만 우리가 추진할 때 국민들 입장에서도 이걸 하니까 가시적인 효과가 있네? 그럼 나도 참여해야지. 이런 식으로 나온 것 같이. 전반적인 대기질이 나아지고 있다지만 당분간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공포와 고통에서 쉽게 벗어나긴 힘들어 보입니다. 국민과 정부 모두의 노력이 있어야만 미세먼지의 습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당장 문제니까 없애라. 환경은 그럴 수가 없거든요, 사실. 환경 문제나 이런 것들은 100%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거든요, 최선을.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개선의 여지가 있으면 노력을 해야 되죠. 스스로 본인이 직접 참여해서 디젤 좀 덜 타고 대중교통 좀 이용하고 나라도 좀 음식 요리할 때 좀 연기 덜 내고 그런 식으로 또는 뭐 필터 같은 거 좀 세워가지고 좀 밖으로 덜 나가게 하고 이러면서 이런 게 쌓이면 우리가 환경이 조금씩 좋아지죠. 예전에 80년대 안 좋아졌던 게 지금까지 많이 좋아졌듯이 이렇게 전 그렇게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동북아 지역, 중국과 한국 미세먼지에 대한 피해 공동체라는 걸 인식을 해서 같이 우리가 공동으로 원인을 규명해서 같이 어떤 저감 대책을 세우고 하는 방향으로 협력해서 지금 일을 추진해야지 서로 지금 이렇게 네 잘못 내 잘못 탓만해서는 전혀 지금 문제가 해결 안 되거든요. 고농도가 이제 어차피 기후 요인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이제 예측이 됐을 때 중국도 어떻게 선제적 대응을 하고 그에 맞추어서 우리도 어떻게 선제적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해결책을 찾아보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제가 봤을 때 가장 맞는 방법 같습니다. 뭐 살아야 되겠다는 그 생각밖에 없었죠. 이렇게